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를 좀 바꿨죠? 분위기 좀 다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부분에 연결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뭘 얘기했냐면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봤었다 이 말이지.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감마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실제 우리가 정의를 나타내기를 부피분의 어떻게 됩니까? 중량이었죠. 우리가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고음연력학에서도 우리 유체를 다루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부피로 나눈 녀석들에 대한 부분은 다 뭐라고 붙이죠? specific. 그럼 B라고 하는 말을 붙여준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게 중량이기 때문에 이 W라고 하는 mg라고 하는 중량을 쓰기 때문에 이 중량에 대해서 질량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기체. 기체 같은 경우는 질량 자체를 따지기가 좀 모호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무게를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mg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량에서 우리는 뭐? 기체에 대한 비중량은 미미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비중량은 전부 다 뭐? 액체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다룬다고 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부터 뭐? 마지막에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비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S라고 쓰고요. specific gravity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녀석의 정의는 바로 밀도죠. 자,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에 대한 얼마 됩니까? 어떠한 물질의 밀도를 우리의 이 B를 우리는 뭐? 비중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비중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두 개를 위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동일한 로가 돼 있죠. 그 말은 어떻게 단위가 다 약분되어지니까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비중은 바로 무차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중은 무차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로가 붙어 있으면 이내 사촌 굉장히 중요하죠. 로에다 g를 이제 곱하면 뭐가 됩니까? 감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감마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비중량으로도 서로 B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써본다라고 친다면 결국은 이 모양 자체의 표현을 해본 결과가 이 녀석 자체가 이제 비교되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얼마만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중 S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수온의 비중이죠. 자, 이 녀석은 13.2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수온의 비중이 13.2가 된다라는 말 자체는 무엇보다 13.2배 뭐하다는 거죠? 무겁다라는 거죠. 밀도에 관련돼 있고 비중량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겁다는 뜻입니다. 밀도하고 어떻게 비중량이니까 중량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누구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뭡니까? 바로 물인 거죠. 물, 워터. 그죠? H2O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13.2배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녀석, 워터, 이 물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밀도를 따진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3.2배가 물보다 더 세다는 뜻이니까 수온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가 원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000이라고 그랬죠. 1000이니까 얼마 됩니까? 13,200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바로 이렇게 수온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13,200 정도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13.2란 말은 물보다 어떻게 돼? 13.2배 무겁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체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성질이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닥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기층이 됐든 간에 어떤 물이 됐든 간에 어떤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녀석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유체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 유체를 약간 기울어지나, 이거 오른쪽 방면으로 이렇게 내가 이동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세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루어지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옆으로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유체 말고는 없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땡기면 부서지거나 깨지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졌을 때 밀리는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타만큼 기울어지는 녀석은 뭐밖에 없다고? 유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밀었을 때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싹 밀리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바닥에 마치 우리가 뭐 한 거죠? 무엇인가 지팡이로 땅바닥에 뭔가를 꽂았다는 느낌이 오죠.
바로 꽂아갖고 지팡이를 꽂아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얘는 발을 댄 채 위쪽만 이렇게 쭉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형태, 이런 녀석 우리가 no slip condition이라고 해요. 밀착 조건이죠. 그죠? 여기서 no slip condition. 자, 이 no slip condition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바닥에 붙어있는 역할을 해서 마치 밀면 완전히 끌고 있는 형태로 완전히 딱 붙어있는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밀면 밑에 뭐 어떤 예를 들어 로켓 같은 게 있으면 얘를 탁 찍어서 뭐 쭉 끌어가겠죠. 그래서 no slip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켓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끈다 드래그죠. 드래그 로켓을 갖다 이동시키도록 끄는 방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떤 곳에는 안 좋게 쓰여지냐면 파이프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뭐 계속 부서지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에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치면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체,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물이 그냥 쭉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오다가 점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끝에 어느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딱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 부분부터 약간 뒤쪽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물의 속도가 쫙 이렇게 해서 이동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닥하고 뭐가 됩니까? 마치 뭐가 돼요?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꽂은 듯한, 꽂아갖고 점점 힘이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이프 벽에서 이러한 현상은 뭡니까? 에너지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야. 에너지 손실. 자,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니까 더 많이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쭉 모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척 붙어갖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진 두께가 이 두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앞으로 치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안쪽으로 점점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유체가 한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된다고 쳐봐. 유체가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된다고 쳐버리면 여기서 바닥이랑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그죠?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욱 강해져서 더더군다나 더 밀리지 않겠죠.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정된 녀석부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유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더욱더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은 위에서는 더욱더 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서 안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요 녀석은 마치 뭔가 끈끈한 녀석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도록 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점도라는 말을 씁니다. 끈끈하다는 거죠. viscosity. 자, 점도라는 말을 써요. 이 점도는 끈적끈적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점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만약에 위에 있는 녀석 로켓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 버리면 여기가 점도가 끈끈하니까 당연히 그 붙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심해지겠죠. 마찰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온도가 고온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들어오는 우주선 같은 경우는 벽에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불 터져서 버닝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이런 현상이 다 뭐에 해당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보면서 결론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유체 두께, 유체층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이쪽 방면으로 당연히 뭐가 됩니까? 힘을 주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전단 응력을 받겠죠. 전단 응력을 받는데 그 전단 응력 중에서 특히나 점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쪽으로 뭐가 생길까요? 마찰이 생기겠죠. 이 마찰력에 관계되는 우리의 응력을 마찰 응력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마찰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단 응력에 대한 부산물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한다? 유체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 점도에 관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전단 응력과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단 응력 타우, 그럼 뭐가 돼? 마찰 응력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는 이제 1차원 유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유동이야. 1차원 유동이란 말은 뭐냐면 1차원 직선 유동이에요. 직선.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2차원 유동, 그 다음 뭡니까? 3차원 유동 이렇게 있지. 자, 1차원 유동, 3차원 유동이라고 하는데 이 3차원 유동은 사실상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요?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는 목욕탕에 있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수도 밸브 같은 거 있죠. 그 꼭지 밸브를 열면 물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잖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3차원 유동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2차원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살짝 위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같은 부분에 많이 보이죠. 우리가 이 스포일러, 그래서 비행기 에어포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날개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뭐야, 바람이 이렇게 와서 탁 부딪히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전향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뭐 바로 2차원 유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1차원 유동이에요. 그 양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얘처럼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녀석에 대한 부분만 따지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X축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만 우리가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유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체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는 유체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유체가 이렇게 층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층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잔잔하게 고여있다라고 생각해도 관계없고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위에 선생님이 이런 판을 하나 이렇게 얹으려고 합니다. 자,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 자체를 이렇게 하나서 이렇게 얹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이게 그림이 잘 안 되네. 이제 판을 하나 이렇게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 자체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판이에요.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금 바닥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뜻이죠?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고정층이에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합니다. 뭐죠? 밑에 있는 부분은 고정층이 됩니다. 이 고정층으로부터 수직으로 표면까지, 유체 표면까지, 표면은 또 뭐야? 유체 표면까지 이렇게 해서 수직 거리를 하나 잡습니다. 이 거리를 선생님 이제 H라고 한번 볼게요. 실제 움직이는 녀석은 요게 간격 자체를 올라가는 요 변수 자체는 이 변수 자체를 우리가 Y라고 둬도 되고 R이라고 둘 텐데 우리가 이 Y라고 쓰기도 하고 R로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는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고 유동입니다. 유동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의 이 판에 바로 위쪽에 있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놓고요. 당연히 M제곱이죠. 자, 면적을 단면적을 A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쪽 방향으로 선생님 뭘 작용한다고 이제 F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얘를 F로 당기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위에 올려있는 판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겠죠. 이동할 때 속도를 선생님이 U라고 보겠습니다. 속도입니다. 이쪽 방향의 속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반대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되어집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단 응력에 대응되는 마찰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찰 응력은 당연히 우리가 타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다 손을 딱 얹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쫙 끌면은 끌려갈 거 아니야. 끌려가는 힘 F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 끌려가는 F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어디에 대해서 비례한다? F라고 하는 녀석은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은 많이 들어가죠. 접촉 부분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속도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끌면 빠르게 끌수록 당연히 마찰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U에도 당연히 비례합니다. 단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노슬립 컨디션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더 쉬워지죠. F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H라고 하는 녀석에 뭐 한다는 거죠?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수로 따진다면 얼마 돼?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에서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항상 뭐 한다는 거죠? 어떤 상수를 하나 곱해줌으로 인해서 이 녀석을 뭐로 본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등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녀석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여기 들어가는 상수는 무엇이냐? 이 녀석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쓰냐면 뮤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 뭐라 하냐면 점성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점성계수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점도계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점도계로 측정하죠. 이 점도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같은 데 할 때 많이 보잖아. 그래서 오늘 뭐냐면 비스코미터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점도계.
점도계라고 하는 걸로 이용해갖고 어떻게 되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성계수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 F는 결론은 뭐가 됩니까? 전달응력 타우랑 비교한다면 단면적 A 위에서 작용하는 뭐가 됩니까? 힘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당연히 접선 방향 힘이 되겠지만 이게 뭐가 된다고? 타우가 되죠.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쳐넣는다고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F라고 하는 녀석을 얼마 돼? 타우 A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소거를 하고 나면 이때 전달응력 타우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달응력 타우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뮤라고 하는 녀석에다 얼마 되죠? R분의 얼마? U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제 우리는 이게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미소량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 변화에 따른 이 전달 응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뭐냐면 바로 미분 형태, 다시 말하면 미소량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du에다 얼마 되죠? dr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책에 따라서 du 얼마? dy라고 쓰기도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뭐라고 쓰든 간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타우라고 하는 이 전달 응력은 뮤라는 녀석에 얼마 돼요? d에다가 r이라고 쓸게요. du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자체는 우리 이제부터 뭐냐면 이걸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뉴턴의 점성법칙을 따라가는 유체에 대한 부분은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뉴턴의 점성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른 녀석은 바로 이러한 형태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뒤에 나와 있는 자, 요 녀석 자체를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속도 9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 분들은 속도 9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레디언트란 뜻이에요. 기울기. 자, 그래서 속도 9배 또는 뭡니까? 속도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속도 기울기 벡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벡터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속도 기울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속도 9배란 뜻이죠. 이 녀석에다 뮤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선생님 얘기할 때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친다면, 자, 이제 좀 더 다른 분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던 녀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바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밑에는 점착 조건이 있으니까 받쳐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형태가 뭡니까? 속도에 대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속도 분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되 점점점 속도가 뭐 한다는 거죠?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진 요 녀석을 우리는 뭐? 속도의 형태가 뭐죠? 선형적인 형태를 띈다라고 하죠. 속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선형 요소를 띈다. 직선처럼 간다는 뜻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하나의 좌표 형태로 표현한다고 치면 여기다 볼까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녀석을 R이라고 놓고 이쪽 방향을 뭐로 본다는 거죠? 이제 U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함수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걸 Y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어떤 U의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은 결론 우리가 이걸 함수에 대한 형태로 따져본다라고 쳤을 때 바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지닌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출발한다고 가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하나의 직선 형태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U라고 하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뭐 AR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U는 AR 더하기 B라고 하는 하나의 뭐 직선 형태로 지니는 것이 유체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 물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마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점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곡선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장 뉴턴의 점성 법칙은 이런 선형 요소를 따르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기를 본다고 치면요. 요걸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우를 뭐로 나누죠? 뮤로 나눕니다. 자, 요렇게 나타난 녀석 자체는 뭐냐면 결론은 얼마? du에다가 얼마 돼? dr이 되겠죠. 자, du, 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돼? r로 미분하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일정한 형태가 지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역시 뉴턴의 점성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삼. 알았습니까? 잘 기억하삼. 여기서 이제 추후에 보겠지만 하나 더 확장하도록 합시다. 뭘 얘기하냐면 U 보이지 U. 여기 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얼마 돼? 그러면 U분의 얼마? 타우. 이제 D라는 말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단 응력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에 따른 전단 응력의 변화가 되겠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겉보기 점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겉보기 점도라고 해. 겉보기 점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나오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녀석이 일정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을 때는 얘가 올라가면 겉보기 점도는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속도를 빨리 휙 이제 베르누이 법칙도 보겠지만 빨리 확 지나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끈끈한 녀석이 녹아갖고 이렇게 확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뭐 눌러붙은 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확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겉보기 점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녀석들은 여기 있는 속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여기 겉보기 점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 속도 자체가 커지면 겉보기 점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볼 거예요. 이 녀석은 뉴턴 유체가 아니겠죠.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비뉴턴 유체 중에서 이러한 유동을 우리 뭐 딜라이턴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딜라이턴트 유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점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다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여기 주어진 녀석에 자 타우의 단위를 일단 볼까요? 이 타우의 단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타우 자체가 전단 응력이니까 얼마 됩니까? 미터 제곱분이 얼마 돼요? 뉴턴이죠. 이건 타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퀄 얼마 되죠? 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점성계수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단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DU, D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미 설명할 수 있겠죠.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길이에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길이니까 얼마나 쓸 수 있다? 미터라고 쓸 수 있겠고 DU라고 하는 건 얼마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속도입니까? 미터 퍼 세크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뮤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위에다가 얼마? 이 녀석 자체는 약분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세크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성계수 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단위를 표현한다고 친다면 넘어가면 얼마 되죠? 뉴턴에다 얼마? 세컨드에다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주어진 녀석이 바로 점성계수의 뭐가 된다?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녀석을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주어진 녀석을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뉴턴 대신에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어요? 요거를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뉴턴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미터 제곱이라고 잡아놨는데 뉴턴에다 우리가 뭐 다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뉴턴에다가 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겠고요. 요 녀석에다 얼마 됩니까? 세컨드를 그대로 가고 여기다 미터 제곱이라고 표현된 녀석을 우리가 센티미터에 우리가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계수의 하나의 단위가 되는데요. 이 단위 자체를 요렇게 쓰는 경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여져 있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걸 우리 뭐 뽀아세라는 말을 씁니다. 알았죠? 뽀아세라는 말. 자, 이런 말 형태를 써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뽀아세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0.01 뽀아세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녀석을 1 센티 뽀아세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뽀아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 센티 뽀아세라는 말을 썼는데 얼마? CP라고 씁니다. 뽀아세는 앞에 따라서 얼마? 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위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 단위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 뮤라고 하는 녀석 점성계수를 우리가 때로는 이 점성계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약간 변화를 줘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살짝 변화를 줘갖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걸 밀도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뮤라고 하는 점성계수 뮤에다가 이렇게 밀도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누라고 쓰고요. 누죠. 누라고 쓰고 뭐 이걸 동점성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계수? 동점성계수. 뭐 키네마틱이라고 하죠. 예, 키네마틱. 자, 그래서 키네마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점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왜 이거를 쓰는 것들 많이 쓰냐면 뮤라고 하는 건 점성계수니까 점성계수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뉴턴에다 얼마, 세크에다가 미터 제곱이었죠. 자, 이 녀석 단위를 보면 로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m 세제곱,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이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형태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중력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A라고 하는 녀석 자체 어떻게 됩니까? F 이퀄 MA죠. M분의 얼마 됩니까? F가 됩니다.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 M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F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자체를 했을 때 뭐였습니까? F가 뉴턴이 되겠고 퍼 얼마? 미터 퍼 세크 제곱 기억나니? 자, 이렇게 돼서 얼마 된다고? 이게 뉴턴 세크 제곱에다 퍼 미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자체를 표현해 본다면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 이 녀석의 단위는 뉴턴에다 얼마 됩니까? 주어진 녀석 자체가 뉴턴에 얼마 됐죠?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걸 써주고요. 뉴턴 세크 제곱에다 얼마 됩니까? 밑에다가 미터인데 여기다 얼마? 미터 3승을 나눴으니까 미터 4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면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단위를 하나 결정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 아, 이거 혀가 말려서 고치기 보여? 어떻게 됩니까? 뉴턴에다가 얼마? 세크에다가 미터 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그죠? 이 녀석을 나눴다면 뒤집어지는 거죠. 얼마 됩니까? 뉴턴에다가 세크 제곱에 미터 4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동점성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성질을 가지고 우리 있는 이 단위를 본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얼마 S 남고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라고 하는 동점성계수는 어떤 단위를 갖는다고? 미터 제곱 퍼 얼마다? 세컨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이 누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밀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사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이게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기체에 있어서는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압력과 온도에 대한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에 있어서는 이런 동점성계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피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 압력의 변화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온도의 변화도 우리가 다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다 종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하는 녀석은 압촉이 그만큼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자, 이걸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녀석에서 참고를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좀 좁기 때문에 저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덥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이냐면 이 주어져 있는 누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쓰냐면 바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하나 많이 쓰는데 주로 유체각 2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뭐냐면 중간에 한번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라고 하는 놈 위에다 얼마 된 VL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걸 우리는 뭐냐면 레이놀즈 수라고 해서 RE 넘버라고 쓰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라고 씁니다. 그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굉장히 어떤 유체 유동에 대해서 크게 작용하죠. 숫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V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속도죠. 유체의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L이라고 적혀있는 녀석은 바로 length가 되면 length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차원의 길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비행기로 따지면 날개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직경 같은 거. 차원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갖다 우리가 누로 나누는 걸 우리는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고 이 레이놀즈 넘버는 지금 보다시피 뭐가 보입니까? 실제로 이 점성계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놀즈 넘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점성계수 올라간다 말은 진정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라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요. 레이놀즈 수가 아주 적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 수치는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작다라고 써야겠죠. 자, 작다, 중간, 크다 이렇게 되면
자, 레이놀즈 수가 작단 말은 어떻게 되면 이게 작단 말은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죠. 자, 유체의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정도 될 때 우리 뭐라고 하냐? 이거를 측류라고 합니다. 측류. 그리고 아주 큰 녀석에 대한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난류라고 하죠. 터뷸런스. 그쵸? 난류라고 합니다.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동점성계수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따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기체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뭐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체가 온도하고 어떻게 돼? 바로 압력에 매우 우리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이 누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뭐가 돼? 압력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에 이 뮤라고 하는 녀석은 액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뮤라고 하는 녀석은 전부 다 온도 T에 대해서만 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계수 뮤는 뭐만의 함수다? T만의 함수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액체가 과연 이게 압축 유동인지 비압축 유동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나 쓰냐면 바로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미세한, 아주 미세한 어떤 부피 변화. 자, 부피 변화가 아주 미세해요. 그러니까 입실론. 매우 작은 부피 변화를 보이거나 조그마한 어떻게 됩니까? 면적에 대한 형태가 변화가 또 온다 하더라도 그런 녀석들조차도 다 내가 감안해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냐 하면 바로 B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이 녀석 우리는 최적 탄성계수라고 해요. 자, 외워두세요. 뭐라고 한다? 최적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그 벌크 모듈러스라고 해요. 벌크 모듈러스. 이제 벌크 모듈러스. 이제 벌크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계수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최적 탄성계수의 정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최적 탄성계수의 정의는 뭐냐면 압력과 온도에 대한 영향을 다 받다 보니까 기체의 부피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밀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볼 것이냐면 이런 통이 하나 있다 볼게요. 이런 통이 하나 있다고 보면 이 통 위에 우선 피스톤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얹어놨다고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이렇게 피스톤을 하나 놓게 되면 이 위쪽 부분에 작용하는 뭐가 있을까요? 압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압력 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만큼 쭉 내려왔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얘가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라는 거죠? 압력 변화라고 하는 게 발생했겠죠. 자, 압력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 압력 변화가 원래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로 보냐면 V라고 봅시다. 여기가 V라고 볼 때 요만큼이 변화가 왔죠. 변화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보냐면 델타 V라고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을 아이디어를 한번 보려고 하냐면 V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 있었는데 델타 V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피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V분의 얼마 대 델타 V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 오차라고 하죠. 그죠? 원래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되겠지만 원래 부피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했냐? 상대 오차가 됩니다. 이 상대 오차에서 물론 이 당연히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감소를 시키겠습니다. 이거 분해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압력 변화를 우리 이제부터 뭔다? 벌크 모듈러스 B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B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녀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번분수꼴이니까 바로 한번 쭉 써본다면 바로 벌크 모듈러스 최적 탄성계수는 요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붙여주고요. V라고 하는 녀석 자체 이렇게 속도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V를 써주면 얼마 됩니까? 델타 V분의 얼마? 델타 P라고 하는 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중요하다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졌다라고 친다면 이 녀석하고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V에다가 얼마? 델타 V분의 델타 P라고 적혀있는 녀석은 이게 부피에 대한 부분이니까 부피 변화는 당연히 뭐 밀도와 관계있다 그랬죠. 그래서 밀도에 대한 형태로 봅니다. 근데 밀도는 더 단단해지지. 더 단단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얼마 될 수 있죠? 로우라고 쓰고.
로분이 얼마? 델타 P라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저 또는 뭐라면 여기다 G를 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하고 감마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지만 단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라고 써주고요. 델타 감마라고 쓰고 델타 P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 좋고요.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 최적 탄성계수, 바로 벌크 모듈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쓰는 것은 어떤 압력 변화에 따른 어떻게 됩니까? 부피 변화 또는 밀도 변화를 무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리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자체는 우리가 또 이 벌크 모듈러스를 잘 계산을 해보면 한 20도씨 정도에서 해수면에서 이제 물 있죠, 물 20도씨 정도에서 이 물의 벌크 모듈러스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 변화가 2100 메가파스칼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2100 메가파스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벌크 모듈러스가 20도씨 정도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뭘 보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최적 탄성 계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의 부피 변화가 오게 한다라고 쳐봅시다. 1% 정도의 부피 변화가 오게 한다면 이 녀석 자체 1%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21일이 됩니까? 21 메가파스칼? 자, 21 메가파스칼이면 21,000 킬로파스칼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걸 보다시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단지 액체의 부피를 1% 정도 우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을 줬다라고 쳤을 때 그때 들어가는 압력이 21 메가파스칼, 다시 21,000 킬로파스칼이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비압축성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벌크 모듈러스를 보면 액체라고 하는 건 비압축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심도 있게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이 불필이 너무 없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벌크 모듈러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이 녀석 자체는 또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사실상 이거 물속에서의 음속이죠. 소리의 속도라고 하는 녀석을 잴 때도 우리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에 대한 뭐 빛의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소리 속도가 아니고 물속에서의 소리의 속도를 잴 때도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물속에서의 사운드의 속도를 우리가 C라고 놓는다고 칩시다. 이 C는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뭐냐면 dP에다가 얼마 되냐면 d로라고 써볼게요. dP에다 d로를 쓰면 우리가 이게 속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위를 봅시다. 이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 됩니까? 이 녀석이 주어진 녀석의 단위를 한번 보면 이 P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되죠? 면적 M 제곱분이 얼마 됩니까? 뉴턴이죠. 그러니까 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우리가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 뭡니까? 로라고 하는 녀석 아까 했었죠. 로는 부피분의 M 3승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죠? 로는 질량이 되니까 킬로그램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자 그랬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요거 주어진 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나눠져 버리면 M 제곱분의 N 곱하기 킬로그램분의 얼마? 미터 3승이 되나요? 자, 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아까 했었잖아. 뭐였어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M이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된다고? A분의 F였잖아. 그래서 F가 N이 되는 것이고 A가 얼마?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뉴턴 세크 제곱에 자, 어떻게 돼? 뉴턴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뉴턴에 덥다 이제. 뉴턴 얼마? 뉴턴에다가 미터 제곱에다가 곱하기. 자, 미터 3승에다가 나눠주고 얼마? 이게 뉴턴에다가 뉴턴 미터에다 얼마 되죠? 나누기 시크 제곱인가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친다면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어져 버리고, 자,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 자체가 여기가 지금 M 제곱에다 얼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 버리면 이게 올라가면 얼마 세크 제곱 됩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제 메타 삼성 없어져 버리고 얼마? 세크 제곱이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다리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 제곱에서 우리가 뉴턴이라고 써주고 M 제곱에다 N 곱하기 킬로그램에다 미터 삼성 써주면, 자, 이제 본다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뉴턴 세크 제곱. Sorry, 그렇죠? 뉴턴 세크 제곱이죠. 이게 뭐냐 이거? 뉴턴 세크 제곱이죠. 세크 제곱 얼마입니까? 미터가 돼.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라고 친다면 실제 이건 어떻게 된다? 주어진 녀석이 얘가 올라가면 m4승 되겠죠. 그럼 m 제곱이니까 세크 제곱의 m 제곱.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가지고서 보니까 실제 뭐가 주어져 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인데 루트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붙이면 바로 단위가 뭐가 만들어지냐? 단위가 만들어지는 녀석이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이거 속도의 속도.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 속도야. 무엇인가의 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의 속도냐를 봤을 때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C는 자, 여기 주어진 녀석의 dP, d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감마 이꼴 로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감마 이꼴 로지라고 하는 것. 이거 유도되어지는 과정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의 향연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도록 하고 감마 이꼴 로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미분합니다. D 감마죠. 얼마 됩니까? 로라고 하냐. G는 그대로 있죠. D 얼마 돼요? 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식 자체에서 뭘 알아볼 수 있냐면 D로 분의 D 감마.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녀석에 D로 분의 얼마 되죠? D 감마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바로 G가 되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쌤이 D 감마분의 얼마? D로라고 하는 걸 쓰고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되죠? G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진 녀석 자체에서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 이제 표현한다면 우리가 여기 주어진 녀석 이 파트에서 루트에다 뭐를 쓸 수 있습니까? dp라고 하는 놈분의 d로 분의 1이 그 d로 분의 1, 여기다 그대로 쓸 걸 잘못했네. d로 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d 감마분의 g입니까? d 감마분의 얼마? g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루트 얼마 됐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d 감마분의 얼마? dp가 되겠고 g가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주 짧은 경우에 대해서 본다고 치면 여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요 녀석 자체 보면 얼마 됩니까? 여기다 D로 DP, 또 얼마 D 감마 DP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 감마 DP가 되는데 D 감마 DP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감마분의 얼마 돼요? B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감마분의 B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C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풀어보니까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감마분의 얼마 됩니까? B하고 G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감마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하죠? 이 녀석이 바로 자,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로지잖아, 로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 쭉 한번 유도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 C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루트에다 뭐라고 쓸 수 있다? 바로 약분시켜버리면 얼마 되죠? 로분이 얼마 된다? B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거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제 암기해 두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물속에서의 바로 음속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바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녀석 자체가 결론 자세히 보세요. 보면 이거 두 개 단위가 약분되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B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누구랑 같다라는 거죠? 바로 압력 P의 단위랑 똑같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똑같이 쓴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고요. 자, 이래서 우리는 벌크 모듈러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한다고 하나의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풀고 있는 내용 자체에서는 바로 저와 같은 어떤 선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선형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봐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예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 자체가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파이프가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 파이프 자체에서 우리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의 형태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옆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점착 조건이 작용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 가운데 녀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프로파일이 하나의 포물선 형태를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 속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것이냐면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쪽 부분에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선생님이 말이 버벅거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